안녕하세요. 저는 고인이 되어 돌아가신 저희 시어머니와의 이야기를 들려드려 보고자 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늘 시어머니들이 악역으로 나오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은 그런 분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셨어요. 오히려 요즘 분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바보같이 착한 분이시라 혀를 내두르실 수도 있겠지요. 늘 사연을 읽다 보면 못된 시어머니와의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 언젠가는 저의 어머니 이야기도 들려드려야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침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 기일이 돌아오고 있어 어머님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려 보고자 합니다. 글재주가 없어 들으실 때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게 노력해 볼게요. 저는 20대 초반에 섣부른 결혼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술만 먹었다 하면 개가 되는 전 남편 때문이었어요. 술만 들어가면 돌변하며 여기저기 물건을 내던지고 욕설을 내뱉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마음 붙일 데도 없고 남들처럼 빵빵하게 뒤를 버티고 봐주시는 부모님도 일찍 여인 터라 시어머니를 어머니처럼 의지하고 살았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멋지고 당찬 이유는 생각도 못했어요. 어머님과 저는 서로 날아드는 물건을 피하며 밤새 부둥켜 안고 방 안에서 두려움을 떨다 아침이 되면 다친 곳에 파스를 붙여주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지하는 사이였어요. 어머니, 모서리에 맞았으면 큰일 났어요. 왜 등으로 막으셨어요? 여기는 연고 바르고, 아이 참, 여기는 벌써 펄해졌네요. 이쪽에는 파스 더 붙일게요. 여기는 어떠세요? 이쪽도 아프시죠? 늙은 나야 쳐다보는 사람도 없지만 얼굴에 흉이라도 지면 어쩌니? 저런 놈을 레벨로 낳았으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내 업보야. 어릴 때 지아버지한테 당하던 게 한이 되어서 그런가 보다. 술 마시고 공격하고 나면 응어리가 풀릴까 싶어서 그냥 견딘다. 그때 그 인간 못 말린 게 내 죄라고 생각해. 벌 받아야지. 어머니께서는 괴팍하던 시아버지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은 아들이 아픈 손가락이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차마 내치지도 못하고 계셨던 거였고요. 아이를 낳아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들로부터 내 자식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남편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워버린 자식을 볼 때 그 심정이요. 저라고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남편이 술에 취하면 눈이 뒤집혀 경멸하며 부르던 그 이름이 바로 자기 아버지였던 거예요. 사업가로 이름을 알렸던 시아버지의 이면에는 난폭적이고 망나니 같은 모습이 숨어 있었던 거죠. 남편을 두둔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가혹하게 당하는 상황에 노출된 애가 정상적으로 자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심정으로 남편이 그렇게 된 게 전부 본인 탓이라며 견디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어머님께 함께 도망가자 몇 번이나 설득했지만 어머니께서는 절대 그러실 리가 없었죠. 어머니, 언제까지 저런 아들놈 감싸고 사실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눈에 뵈는 거 없이 저 사람이 던진 물건에 잘못 맞아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저 세상에 남은 거 어머니밖에 없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도망가요. 네?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선명해요. 자식은 부모 버리고 가서 살 수 있어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 버리고 가서 제정신으로는 못 산다. 내가 저놈 버리고 어딜 가서 뭐하고 살겠어. 그게 사는 게 아닐 게야. 행패를 부려도 어쩔 수 없는 내 자식인데 어찌 버리고 가. 너도 나중에 네 자식 낳아보면 알 거야.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 버리고 가지 않겠지만 정상적인 자식이 어떻게 낳아주신 부모님께 이런 짓을 하겠어요. 저는 어머니 두고 못 가요. 같이 가요. 어머님 가실 때까지 저 안 가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하지. 나한테는 여기가 이승이고 개똥밭이야.
죽기 전에는 아들로 버리고 못 간다. 아비 자랑 못 받고 자라 저리 한이 된 거 아니야. 술만 마시면 울분 터져 나오는 모습을 보고도 어미가 어찌 버리고 가겠어. 나는 괜찮으니 너라도 가. 나 데려갈 생각 말고 나는 안 가. 저는 사실 친부모의 정 같은 건 잘 모르고 자랐어요. 사실 부모 정이라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도 시어머니 덕분에 받아볼 수 있었죠. 그래서 제게 시어머니는 친엄마보다도 더 엄마 같은 세상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어머니였어요. 그런 분을 두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칠 수는 없었죠. 그런 제가 어머니 곁에서 해드릴 수 있는 거라곤 남편이 술 마시고 돌아온 것 같다 싶으면 어떻게 해서든 시어머니를 방 안으로 밀어넣고 보호해드리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시어머니께서 직접 제 짐을 싸서 도망을 치게 만드셨어요. 아가, 얼른 가. 내가 필요한 짐 다 싸뒀다. 빨리 가. 아까 보니 술 먹고 온 모양인데 이놈이 덜 취한 건지 술 산다고 나갔어. 또 술에 잔뜩 취하면 너 치고 난리 칠지도 모른다. 혹시라도 돈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하고. 저는 갑작스레 집에 돌아온 제게 바리바리 싸둔 짐가방을 떠안기며 밖으로 내모시는 시어머니의 손길에 울음부터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 저 혼자 어떻게 가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어떻게 어머니만 두고 가요? 같이 가요, 어머니. 네? 제발요. 저한테도 엄마 같으신 분이잖아요. 어떻게 저만 가라고 그러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저놈 잠들면 이혼 서류에 지장 찍고 너한테 보내줄 거야. 좋은 사람 만나. 나같이 힘없는 시엄마 말고 당당하고 똑부러지고 멋진 시엄마 만나. 내가 놔주는 것 말고는 아가한테 해줄 게 없어. 미안하다. 저는 단호하게 짐가방까지 싸서 떠밀고는 본인은 남을 거라 고개를 저으시던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곤 눈물 흘리며 단념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을 두고 홀로 나온 저를 욕하실 수도 있겠네요. 시어머니께서는 정말로 어떻게 된 일인지 남편의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를 제게 보내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혼한 후에도 한동안 새벽마다 그 집 근처를 배회했어요. 매일 밤 아들의 난폭에 무방비로 노출되실 어머님의 모습이 눈에 밟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집 근처에서 서성거리다 큰 소리가 나기라도 한다 싶으면 무조건 112에 익명으로 신고를 했어요. 가끔은 집 앞을 서성이다 익숙한 남편의 실루엣이 보이면 형체만으로도 술에 취한 건지 아닌지 바로 알아챌 수 있었죠. 어떤 날은 다행히 조용히 집에 들어가 얌전히 자는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날은 아니나 다를까 물건 깨부시는 소리가 들리던 때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경찰에 신고하고 남편을 경찰서로 보내버리는 일은 언제나 제가 했어요. 그렇게라도 어머님이 무사하시길 바랐고 어머니에게 감사함을 갚을 길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이혼 후 저는 한 가지 목표가 생겼어요. 단절되어 있던 경력을 다시 쌓고 가능하다면 어머님을 모셔오겠다는 목표요. 그래서 저는 앞만 보고 살았어요. 주변에서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결혼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지인들은 가끔가다 남자를 소개해주고 싶어 하거나 누군가 만날 생각 없느냐는 가벼운 질문들을 종종 하곤 했어요. 그런데 저도 어느새 난폭적인 술 주정뱅이의 남편과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남자라면 그저 불신하게 되고 치가 떨리더라고요. 남자라는 동물 자체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지점에 다다라 있었어요. 그렇게 경주마처럼 미친 듯이 돈만 벌며 살다 어느 날 문득 어머님이 보고 싶어지더군요. 그래서 그 집에 다시 찾아가 보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더 이상 그 집에 살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저 모르게 이사를 가신 건지 뭔지 억장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조금만 더 빨리 찾아뵐 걸. 번듯하게 나타나 어머님을 모셔가고 싶었는데 제가 한 발 늦은 것 같아 너무 속상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셨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으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어떻게 찾아야 하나 막막하면서도 더 이상 악착같이 살아가던 인생의 목표가 하나 사라진 느낌이었고 무기력함마저 느끼고 있었죠. 세상에 가족이라 여기던 하나뿐인 존재가 제게 말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고부간의 인연은 그렇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문자로 입금 알림이 떴어요. 월급을 제외하면 입금이 될 게 없는데 이상하다 싶었죠. 그런데 문자를 찬찬히 살펴보니 글쎄 14년 만에 보는 이전 시어머니의 이름인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오래전 연락이 두절되었지만 차마 지우지 못하고 연락처 목록 속에 남겨두었던 이전 시어머니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그때는 절대로 받지도 답장도 없으시던 어머니께서 제 전화를 받아주신 거예요. 어머니, 저예요. 잘 지내시죠? 왜 제 연락 안 받으셨어요? 제가 집 앞에 몇 번이나 찾아갔는데 이사 가신 거예요? 몸은 좀 어떠세요? 별일 없으시죠? 그렇게 제 연락은 전부 무시하시더니 갑자기 돈을 보내시고. 내가 그렇게라도 해야 네가 더 이상 우리 모자한테 연연하지 않고 잘 살아갈 것 같아서 그랬지. 그렇지 않아도 내가 요새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어. 나이가 들어도 너무 들었단 뜻이지.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땅 팔고 정리한 돈이야. 잘못 보내신 게 아니라 정말 저 주시려고 보내신 돈이란 말씀이세요? 어머니, 저 이런 돈 필요 없어요. 이미 14년이나 지난 일이에요. 저 이제 정말 다 잊어버렸으니 마음 쓰지 마세요. 돈 도로 받아가세요. 저 이런 거 말고 그냥 어머니 모시고 둘이 오붓하게 살고 싶어요. 잘못 보낸 줄 알았어. 그때 그렇게 급박하게 막 떠밀듯 보내고 나서 항상 잘 지냈나 걱정했다.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늘 생각하고 걱정했었어. 그 돈은 그냥 너한테 주고 싶어서. 잘 지내요, 어머니. 좋은 사람은 안 만나도 되고 그냥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저한테 주신 이 돈으로 저희 같이 살아요. 저 돈도 많이 모아뒀어요. 작지만 제 집도 있고요. 아무리 그래도 너한테 그런 일을 겪게 해놓고 내가 어떻게 네 얼굴을 보겠어. 그 일을 잊었다 한들 그게 정말 잊은 거겠니? 그 일을 어떻게 잊고 살 수가 있겠어. 내가 갚을 방법이 없단 것 알아. 늙은이가 염치까지 없어서야 되겠니? 난 괜찮아. 잘 지내고 있다. 네가 걱정하는 그런 일 더 이상 없고 안전해. 저희는 지난 살아온 세월에 대해 차분하게 도란도란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잘 지내냐는 그 한마디 인사에 주마등처럼 14년 전의 그 아픈 날들이 지나가면서 그때 하지 못했던 어머님과 나누고팠던 말들을 주고받았어요. 어머님께서는 지금 잘 지낸다며 걱정 말라 하셨어요. 찾아뵙고 싶다는 말에 조만간 이사 가실 거라면서 이사 가면 보자 저를 달래셨죠. 저도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어머님께 사시는 곳 알려달라 같이 살자 집요하게 굴다 단호한 어머님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한 발 물러나고 주소지를 알려주시기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어머님과 연락이 닿은 뒤로는 거의 매일같이 하루 한 번씩은 통화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먼저 제게 전화를 거신 날이었어요. 오늘은 웬일로 먼저 전화를 거셨나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시어머니가 아닌 것 같았어요. 여보세요? 한미자 환자분 보호자분 되시나요? 아예 여기 병원인데요. 최근 통화 목록에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관계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예? 병원이요? 아, 제가 딸이에요. 저희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저한테 별다른 말씀 없으셨는데 병원에 무슨 일로 가셨어요? 무슨 큰 병이라도 나신 거예요? 아, 모르셨어요? 어머님 갑상선암 선고받으신 지 꽤 되셨는데요. 지금 사라지신 지 몇 시간이나 됐어요. 신고는 해뒀는데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환자분 암 말기라서 밖에 잠깐 돌아다니신 것도 위험해요. 절대 안정 취하셔야 하는데. 네? 암 말기 환자시라고요? 저희 어머니가요? 아니, 병원에서 어떻게 환자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아유, 어떻게 돌아다니시는 것도 위험하다는 환자분이 사라질 때까지 모르고 계실 수 있는 거예요.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시려고. 병원 주소 얼른 알려주세요. 지금 제가 그리로 갈게요. 참으로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었어요. 갑상선 암이라니, 그것도 말기라니. 심장이 떨리는데 가까스로 부여잡고 어느새 제 발은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갑자기 땅을 죄다 정리하고 그 돈을 입금해 주셨구나. 그래서 집도 알려주지 않으시고 나중에 알려주신다고 하셨던 거구나. 생애 끝자락에서도 미안함은 잊지 못하시고 끝까지 제 생각해 주신 어머님의 마음이 더욱 슬프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병원에서 그렇게나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는 환자가 사라지는 것도 모를 수가 있는지 병원에 대한 원망도 마구 생겼죠. 걱정되는 마음에 한달음에 시어머니가 입원해 계시다던 병실의 주소를 받고 달려갔을 때는 이미 병실로 돌아와 계신 어머님을 마주쳤어요. 햇볕이 잘 드는 병실, 다른 환자들 주위에는 가족이나 간병인이 한두 명씩은 모두 붙어 있는데 주변에 붙어 있는 사람 한 명 없는 어머님의 외로운 모습이 눈에 띄었죠. 14년 만에 뵌 어머님은 살이 쪽 빠져 수척하신 몰골이었어요. 갑상선 쪽 암세포가 커져 목 한쪽에 홍마냥 붙어 있는데 빼빼 마르신 어머님의 몸과는 상반되게 너무나도 커 보였죠. 어머님의 모습을 맞닥뜨리자마자 왈칵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니, 아가, 네가 여기를 어떻게... 아니, 누가 이야기한 거야? 어떻게 여기를 알고 찾아왔어? 제가 어머님 목소리 듣고도 모를까 봐서요.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실 분처럼 땅 정리하시고 돈 보내시고 그러다가 말없이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제 곁에서 떠나가실 생각이셨어요? 14년 묵은 서운함이 몰려와 감정이 벅차올랐어요. 그때 그렇게 다급하게 내쫓다시피 절 보내셔놓고 그 뒤로 제 연락 한번 받아주시지 않더니 잘 지내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잘 지내시는 거예요? 연락이라도 받아주시지. 어디 사시는지 알려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제가 좀 더 빨리 알고 병원 모셔갔을 수도 있잖아요. 아가, 미안타. 다 늙고 아픈 몸 이끌고 너한테 연락해봤자 내가 짐밖에 더 되겠니? 망나니 같은 아들놈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이미 한 번 줬는데 그런 너한테 염치 없이 어떻게 찾아가니? 제가 엄마보다도 더 엄마 같으시다고 저희 어머니 해주시라고 늘 그랬잖아요. 딸처럼 대해주셨잖아요. 그렇게 연락 끊어내지 마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아세요? 네가 나를 친어미처럼 생각한 거 내가 어떻게 모르겠니. 그러니 더더욱 연락할 수가 없지. 어떻게 또 이런 상처를 주니. 사람 잃는 상처 한 번이어도 찢어지게 아픈데 그 상처를 어떻게 내가 또 줄 수 있겠어. 못 본 척하고 이만 가라. 돌아가서 네 인생 살아. 오늘 나 본 건 있고. 아니요, 저 안 가요. 다시는 어머니 놔두고 안 가요. 오늘부터 제가 어머니 보호자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가라는 말씀하지 마세요. 저한테 주신 500만 원 있죠. 저 그거 간병인 고용하신 거라 생각하고 빚 갚으려고 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공짜로 그냥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시어머니를 뵈러 왔을 때는 보호자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렇게 깊게까지 상상하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당장 몰랐던 어머님의 암 선고 사실만으로도 상황 파악하기 벅찼고 대체 병실 밖 어디로 사라지신 건지 걱정뿐이었으니까요. 간병인이나 가족들 하나 없이 외로운 모습이실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런 대비 없이 마주친 어머님의 고독한 모습에 제 가슴은 이미 찢어지게 아팠어요. 병실에 홀로 쓸쓸한 어머님을 보자마자 그 말이 절로 튀어나오더군요.
어머니께서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시고 고개를 돌려 눈물만 훔치셨어요. 처음 어머니께서 암을 발견했을 때에는 나이가 있으신 편이다 보니 항암 치료는 무리가 있다 판단되어 약물 치료를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약물 치료의 효과가 제법 잘 들어서 어느 정도 호전이 되고 희망이 있다며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암이 다 아픈 줄만 알았더니만 이건 아프지도 않았어. 불편한 것도 없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 옆에 혹 같은 게 느껴지더니 점점 크기가 커지더구나. 병원에 가보니 암세포라고. 어떻게 해요? 항암은요? 해보셨어요? 요새는 항암 치료로 그래도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내 나이쯤 되면 대부분 항암은 안 한다더라. 머리도 빠지고 치료 자체도 체력적으로 무리가 되니까. 처음에 병원에서도 약물 치료를 먼저 권했어. 나도 그래서 약물 치료까지는 해봤지. 처음에는 다행히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더구나. 어머님 연세가 얼마나 되셨다고요? 이제 60 중반 되셨는데 갑자기 왜 치료 열심히 안 받으셨어요? 아니면 어머님 아픈 손가락인 그 망나니 놈이 아직까지도 어머님 속을 썩이기라도 해요? 그런 것 아니야. 그저 나이가 버티지 못하는 거겠지. 호전이 있는 듯 했어. 사실상 완치라고도 했었고. 그런데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재발하더구나. 그때는 이미 온몸으로 전이가 된 이후였어. 사실상 말기였지. 항암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럴 기운도 없고 그럴 만한 이유도 없고 힘들게 치료받다가 죽느니 짧은 시간이라도 사람답게 살다 가고 싶어서. 하지만 그것도 잠깐 갑자기 암세포가 다시 전이되기 시작하며 온몸으로 퍼지고 있는 뒤라 약물 치료로 암세포를 잡기에는 역부족이었고 항암 치료도 나이 드신 분이 견디기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 어머님께서 치료받기를 원치 않으셨다 했죠.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셨어요.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뒤에 많은 생각을 하시며 그렇게 당신 떠나갈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정리하신 거예요? 저한테 땅 정리하셨다고 했을 때 알고 계셨던 거죠. 그때는 이미 항암 받지 않겠다고 하고 난 뒤라 차근차근 정리하고 있었다. 너한테도 알릴 생각 없었고 얼마 안 가 죽겠지 싶었으니까. 그날은 왜 사라지셨어요? 어머님 사라지신 것 때문에 병원 발칵 뒤집히고 병원서 저한테 연락해준 덕분에 제가 알고 찾아온 거예요. 어머님 사라지지 않으셨으면 저 아마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몰랐겠죠.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가시는 길도 못 보고 마지막 가시는 길 지켜드리지도 못하는 건 정말 싫다고요. 그냥 그날따라 유독 병실이 답답하고 그렇더구나. 여기저기 전부 다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니 문득 내 마지막은 끝까지 외롭겠구나. 팔자 한번 기구하다 하는 생각이 드니 서럽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러시면 어떻게 저 모르게 그렇게 가실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정말 이제 저 절대 안 가요. 어머님 눈 감으시는 그 순간까지 쭉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옆에 있을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병원을 오고 가며 어머니와 지냈어요. 엄마, 저 왔어요. 우리 회사 앞에 요거 팔길래 맛 좀 보시라고 사왔지. 맨날 이렇게 일찍 퇴근하고 와도 돼? 회사에 눈치 안 보여? 아유, 눈치는 무슨. 제가 이래봬도 엄마랑 교류 없이 사는 동안 꽤 괜찮은 사람이 되었거든요. 이 정도는 눈치 안 보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엄마 이거 드셔봐요. 입원하는 그날부터 쭉 혼자셨을 저희 어머님 곁에 갑자기 서글서글한 젊은 여자가 엄마 거리며 붙어 있으니 병실 환자분들께서도 은근히 궁금해하시는 눈치였어요. 여기는 보호자가 아무도 없길래 적적하시겠다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예쁘고 사근사근한 딸이 계셨어요? 뭐하다 이제서야 왔대.
그럼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내심 행복해하시며 은근히 제 자랑을 하셨어요. 아이, 누구냐고요? 저기 멀리서 지내던 우리 딸이에요. 예쁘죠? 예쁘기만 해.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럽게 마음씨도 곱지. 아휴, 우리 딸 아까워서 아무도 못 줘요. 그러니까 다들 탐들 내지 말아요. 그렇게 가라고 하시고 14년 전 매몰차게 저를 끊어내시던 분이 맞나 싶게 저를 딸이라 부르시며 따뜻하게 챙겨주시는 어머님 말씀에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렇게나 좋아하시는데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생각하면 가슴도 무척 아팠죠. 어머니께 다짐처럼 뱉었던 그 말, 어머님 눈 감으시는 그 순간까지 쭉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옆에 있을 거라던 그 말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저는 말기 암 상태인 시어머니를 돌봐드렸어요. 서로의 지난 세월 살아온 나날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만 남편 일이나 돌아가신 아버님 일 같은 것들은 묻지 않았어요. 사실 서로 묻지 않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았어요.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기에는 현재 이 순간과 다가올 내일을 이야기하기만도 시간이 모자랐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어느 날인가 지금까지는 해주신 적 없었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떠나시기 전 무슨 직감이라도 드셨던 건지 말이에요. 사실 너도 눈치채고 있겠지만 첫째 아들놈이야 당연히 올 리가 없고 둘째랑도 사이가 안 좋아졌어. 그러다 보니 인생 다 살아가는 이 시점에 혼자구나. 날 치고 욕하고 원망할 만큼 하고 나면 난 아들이 나아질 줄 알았다. 마음속 그 응어리 풀어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 나야 어미니까 그렇게 기다릴 수 있어서 기다린 거고 너는 생판남인데 그걸 기다리라고 어찌 할 수 있겠어. 그러니 보낸 거지만. 그놈이 어머님하고 가족들 사이 이간질이라도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놈은 몰라도 친척이나 도련님도 찾아오지 않기에 이상하다 여기고 있기는 했어요. 나중에 이놈이 내가 하지도 않은 일까지 누명을 씌우더라. 둘째 신혼집 해주려고 모아두었던 통장은 죄다 가져다가 도박이라도 한 건지 어디 날려먹고 친척들 사업 자금까지 말아먹었다더라. 사고는 제가 치고 온갖 행패는 내가 부린 것처럼 말해뒀다. 술만 안 마시면 괜찮던 아들이 제정신에도 망나니가 돼버린 거지. 아니, 어떻게 어머님께 그런 짓을.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셨어요. 아이, 술주정뱅이 큰아들이 하는 소리를 친척들이 믿어요? 그걸 믿는 그분들도 제정신이 아니네요. 사람 볼 줄도 모르고 어떻게. 밖에만 나가면 멀쩡한 척을 그리도 잘한 모양이다. 어느새 나는 치매 걸려 노망나서 이리저리 사고나 치고 돌아다니는 노인네로 만들어놨더구나. 그러니 다들 등 돌렸어. 내가 죽는다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지. 어머니,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망나니 놈이 저희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 걸 도련님이란 사람도 친척분들도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이미 벌어진 일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들 계속 곱씹어 무엇하겠니? 얼마나 우리 가족한테 관심이 없으면, 얼마나 나한테 관심이 없었으면 내가 큰아들놈 흠이랍시고 감춰준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겠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그놈이 술 마시고 개 되는 건 있었어도 술 마시지 않았을 때는 개자식까진 아니었는데 완전 재활용 불가능한 쓰레기가 되어버렸네요. 아직도 그러고도 아들이라고 두둔하실 거예요?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어요. 더는 아들이 나아질 거란 희망이 헛된 거란 걸 깨달으신 듯 했어요. 내가 너무 많이 이해하고 너무 많이 배려해 준 게 문제였구나 싶어. 이 또한 내어보려니 내 팔자 내가 꼰 거겠거니 이제는 해탈했다. 얼른 가야지. 그놈들 소원 내가 빨리 들어줘야지. 완력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까지 이렇게 고통을 주다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죠? 정말 무자비하고 사람 새끼 아니에요.
지난 세월 동안 어머니께서는 14년 전보다 더한 삶을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도 너무 열내지 말아라. 그 뒤로 아들을 포함해 전부 영 끊고 홀로 사니 마음은 편하더구나. 그동안 뭐하러 그렇게까지 나를 불쏘시개처럼 태워가며 아들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했나 허무하기는 해도 후회는 없어. 어미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라 생각해 마음은 편하다. 끝까지 어머니께서는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으니 후회 없다는 말씀을 하시며 가벼운 마음을 내비치셨어요. 어머님은 갈수록 수척해지셨어요. 더 수척해질 수 없을 것만 같은데도 계속해서 어제보다 더 쇠약해지셨죠. 정말로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듯 했어요. 저는 그럴수록 어머니가 더욱 애틋했고 보고 있어도 그리웠죠. 그래도 너한테는 정말 고마워. 네가 옆에 있었으니까 하나도 외롭지가 않다. 매일 딸하고 노는 것처럼 행복하게 지내다 가게 해줘서 고마워. 더 진작 찾아와 외롭지 않게 같이 시간을 보내드릴 걸 더 빨리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니다. 이만해도 나는 더 바랄 게 없어. 평생 자식복 남편복 없이 박한 팔자인 줄 알았더니 아이 그래도 말려놓는 있나 보다. 네가 내 행운이야. 자식 잘못 키워 착실히 벌 받았더니 하늘에서 선물이라고 널 내려주신 것 같아. 네가 가장 내 새끼 같고 그래. 저도 그래요. 엄마 아시죠? 전 처음 며느리로 만났을 때부터 엄마처럼 모시고 싶다고 했고 지금도 그래요. 그때보다 지금 더 가까워진 것 같고 정말 우리 엄마 되어주신 것 같아 행복해요. 나 없어도 지금까지 살던 것처럼 쭉 씩씩하고 당차게 잘 살아야 해. 너무 남자 못 믿고 오는 사람 내치지 말고. 세상에 내 아들 같은 놈만 있는 거 아니야. 착하고 좋은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 만나면 삶이 몇 배로 행복해질 거야. 나는 우리 딸이 꼭 몇 배로 더 행복한 삶 살았으면 좋겠다. 어머니는 제가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까지도 꼭 경험해 보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간절하게 부탁하셨어요. 행여나 나 죽고 나서 자식들이나 친척들한테 연락 말아줘. 아무도 부르지 마. 나 조용히 마음 편히 그냥 내가 보고 싶은 사람만 눈에 담다 가고 싶어서 그래. 알았지? 14년 전에는 그렇게 놓으라 하셔도 놓지 못하시던 어머님 속을 파먹는 좀도둑 같은 자식들을 드디어 끊어내신 어머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렇게 어머님은 돌아가셨어요. 저는 어머님 말씀대로 그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는 일도 당연히 저 혼자서 정리할 수밖에 없었고요. 텅 빈 장례식장에서 하염없이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찾아올 조문객도 없고 정막만 가득한 장례식장에 가만히 앉아 어머님 얼굴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누군가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정장 차림의 남자 한 분이었어요. 누구신지는 몰라 묵묵히 조문하는 것을 바라보고 맞이해드리고 나니 입을 여셨죠. 처음 뵙겠습니다. 명함부터 받으시죠. 어머님 아버님 사업하실 시절부터 전담으로 맡아 일을 처리해드리고 있던 변호사입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제게 재산 문제나 상속 관련된 일들을 전부 맡기고 계셨어요. 멀끔하게 생기신 그 남성분께서는 본인이 어머님의 오래된 변호사분이라고 소개하셨어요. 어머님께서는 미안한 건 절대 못 잊는 분이셨죠.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께서 남기신 부탁인데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결정한 일이니 잘 받아들여 주세요. 어머님께서 며느님 앞으로 아파트 한 채와 재산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갑자기 어머님께는 들어보지 못한 어머님의 유언을 생판 모르는 남을 통해 듣는 상황에 놓이니 현실 감각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아파트 한 채와 재산이라니 뚱딴지 같은 소리였죠. 저희 어머님께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신 건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역시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전 남편에게도 큰 상처로 남았기 때문에 한 번도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고 어머님께서도 굳이 본인 남편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런 분이 갑자기 어디에서 돈이나 아파트와 재산을 주셨다는 건지 믿을 수가 없었죠. 네?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아프기 전에 전부 정리하셨다고 했어요. 아니, 애초에 어머님께서 그렇게 큰 재산을 가지고 계시다는 건 들어본 적도 없고요. 얼마 전엔 제게 500만 원이라고 보내주신 게 있어요. 그게 전부라고 하셨어요. 사람 착각하신 거 아니세요? 저 어머님 딸 아니고 며느리예요. 그것도 이미 이혼한 관계이고요. 아니요, 착각을 했을 리가요. 500만 원 넘겨주셨다고 하신 며느님께 남기고 싶으시다고 제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따님 아니라 며느님이신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현금으로 남아있는 재산 합치면 50억 정도쯤 되는 돈인데 정확한 건 서류 보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아니, 50억이라는 돈을 여태 가지고 계시고 쓰진 않으셨다고요? 말도 안 돼요. 이 돈은 어머님 말고 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머님 앞으로 남기고 가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 돈을 쓰는 게 자식에게 죄 짓는 기분이라며 살아생전에 절대 건드시질 않으셨어요. 자식들은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나요? 아무도 모르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돈을 제가 받는다고요? 아버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실 때 첫째와 둘째 아드님 몫으로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해 나누어 주셨어요. 이건 온전히 어머님 몫이고요. 어머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증여하는 게 보통이긴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두 자제분들께 남기실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러실 만도 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눈에는 그렇게 이상할 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현명하신 선택이죠. 저는 시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어렴풋이 전 남편의 돈 씀씀이에서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나 보구나 이 정도만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기고 가신 재산 규모를 보니 제가 잘은 몰라도 유능한 사업가는 맞으셨던 거예요. 단지 이렇게나 많은 재산을 손에 들고 계시면서도 자식 보기 미안해 그 돈 한 푼 쓰질 않으셨다는 거예요. 좋은 병원에 가셔서 좋은 간병인도 쓰시고 하셨어도 남았을 텐데 돌아가실 때까지 그저 소박하게 사셨다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님께는 이 돈이 아니라 그저 상처뿐인 종이 조각, 휴지 조각에 불과하셨던 거겠죠. 그리고 어머님께서 하나 더 정리해줬으면 하는 일이 있다고 당부의 말씀도 전하셨어요. 14년 전 결혼 당시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하셨던 일을 전해 들었습니다. 해당 건과 관련된 증거들을 어머니께서 모으고 계셨나 보더라고요. 이혼 소송이 아니라 합의 이혼으로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재산의 일부는 당신 아드님과 싸우는데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라도 마음의 상처를 씻어내고 이제는 좋은 인연 만나셨으면 하는 마음이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남기셨던 편지 한 통을 전해주셨어요.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 제게 전해주신 증거들도 잘 보관해두고 있으니 정리되시면 한번 찾아와 주세요. 그렇게 변호사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내용들을 전해주시고 돌아가셨어요. 변호사님으로부터 전해들은 어머님의 유언 덕에 저는 인생의 상처까지 꿰맬 기회를 얻을 수 있었죠. 14년 전 어머니께서 어찌어찌 전 남편의 도장을 찍어주신 이혼 서류를 접수할 때까지만 해도 이혼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뿐이었어요. 도저히 끊어낼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끔찍한 인연과 드디어 끝낼 수 있었으니까 더 바랄 게 없었죠. 복수나 소송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상처가 난 곳에 제대로 된 처치는 할 생각도 못한 채 그저 된장이나 대충 발라 덮어버리듯 무시하고 살아오기 바빴는데 어머님을 다시 뵙게 되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로는 아문 줄로만 알고 방치해두었던 상처가 여전히 쓰리고 아프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하고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 아무것도 모르던 바보 같은 제게는 이제 돌아가셨지만 든든한 지원군인 어머니가 계셨으니까요.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편지 속에는 미처 전해주지 못했던 따뜻한 말들, 어떻게 증거를 모아 오셨는지에 대한 짧은 설명과 조금 더 저를 빨리 보내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 같은 마음을 적어두셨어요. 묵혀둔 감정들과 함께 변호사님은 믿어도 된다며 도움받아 잘 싸워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그 편지를 보고 저도 결심했어요. 전 남편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로요. 그렇게 저는 요즘 어머니께서 마련해 주신 아파트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 이 집도 어머니께서 그냥 남겨주신 건 아니었어요. 15년 전 간 며느리로 들어왔던 저는 어머님과 동네 산책을 종종 하곤 했는데요. 그럴 때면 늘 지나치던 아파트가 있었어요. 조경도 잘 되어 있었지만 무엇보다 아파트 입구 쪽 흰 아치형 펜스와 그 펜스 위를 자꾸 붉은 장미 덩굴이 담겨 있는 모습이 무척 예뻐 보였죠. 전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오는 집 안은 지옥 같기 그지 없었어도 집 밖을 벗어난 동네만큼은 평화롭고 따스한 기억뿐이었어요. 그렇게 어머님 손을 잡고 동네 마실을 나오거나 함께 장을 보고 돌아가는 길이면 눈에 들어오는 동네 곳곳이 얼마나 따뜻하고 푸근하던지요. 집에 돌아오던 길목에 항상 있던 그 아파트가 특히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눈에 자꾸만 들어오더라고요. 그럴 때면 제가 늘 어머니께 이야기하던 것이 있었어요. 어머니, 제 꿈이 나중에 이 아파트로 이사 오는 거예요. 제가 제 밥벌이 제대로 하게 되면 전세로라도 어머님 이 집으로 모셔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꿈을 어머니께서 아마 잊지 않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억해주고 제게 그 집을 선물로 주고 싶으셨던 거겠죠? 자식들에게 죄 짓는 것 같아 한 푼 쓰지 않고 가지고만 계셨던 그 돈, 기어코 두 자식들이 어머님께 등을 돌린 후에야 그 돈을 쓰실 생각을 하신 거죠. 그렇게 장만해 주신 아파트에 들어서고 나니 어쩌면 이 집안 어딘가에 어머니가 계신 것만 같다는 느낌이 들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참, 그리고 장례식을 마치고 변호사님 명함 속 주소로 찾아가 보니 사무실에서는 이미 어떤 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물론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기도 해서 소송 진행하게 되면 결론을 낼 때까지 시일이 꽤 걸릴 것 같기는 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게는 소송의 결과가 어찌 된다 한들 소송을 하지 않고 그냥 전 남편을 보낼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무기력하고 바보같이 당하다 도망치기만 했던 지난날의 바보 같은 제가 이제는 그 일을 마주하고 싸우려는 태도로 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 안에서 큰 힘이 되더군요. 그러니 소송에서도 꼭 이겨서 망나니 같은 놈도 죗값 치르게 해줄 수 있도록 온 힘 다해 싸울 생각이에요. 법이 누구의 편을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법정 싸움을 하면서 본인도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겠죠. 그마저도 자기 업보니 당해도 싸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일단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합니다. 전 남편에게서 도망쳐 홀로 섰을 때에도 기쁘긴 했지만 홀로 놔두고 온 어머님이 계속 눈에 밟히고 마음 한편은 늘 불편했거든요. 그래서인지 법정 싸움을 앞두고 있는 지금은 오히려 알터니를 빼는 것처럼 속이 다 시원하네요. 참 아이러니하죠. 얼마나 오랫동안 싸워야 하는지 알 수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꽤나 힘들다는 법정 싸움을 앞두고 있으면서 편안하다니요. 그래도 이제 제가 바라는 게 하나 있다면 전 남편과 잘 싸워 끝내 그놈이 죗값을 치르는 거예요. 본인이 살면서 지금까지 한 짓은 어릴 적 있었던 나쁜 일들 때문이라는 합리화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 줄 생각이에요. 어머님 가슴에 맺혀진 시퍼런 상처들까지 끝까지 아들이라고 감싸고 들어주시려던 어머님을 생각해서라도 저희 가슴에 깊이 남아있는 상처가 아물도록 끝까지 싸울 생각이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많은 분들 부디 제가 소송에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기나긴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하다 느끼는 분들도 계셨을까요? 당하고산 저를 바보 같다 손가락질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 덕에 부모보다도 더 부모 같았던 시어머니라는 사람을 얻게 되었기에 후회는 없어요. 말주변 없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